가을에서 겨울로 지금 막 그냥 쏜살같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잊혀진 독립전쟁의 주역 여성이라는 주제로 저에게 강의를 의뢰를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독립전쟁에서 그럼 여성들이 총을 들고 싸웠을까라든지 아니면은 독립전쟁에서 그러면은 여성들은 무엇을 했을 것인가. 그때 이제 주제는 이제 두 가지죠.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이 두 측면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관심을 끄는 걸 겁니다.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거, 뭐 독립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첫 번째 이준식 선생님께서 말씀들을 하셨을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독립운동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는 외교도 있다고 그러고요. 누구는 뭐 대중의 뭐 시위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은유적으로 모든 걸 전쟁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무력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현장에서의 승리는 직접적인 독립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기냐 지느냐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휴전밖에 없는데 그럴 때 결국 이기냐 지느냐는 과정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립의 가장 큰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쟁이나 아니면 군대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전쟁을 하면 이제 군사가 있어야 되겠죠. 무력이 있어야 될 때 그때에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균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군대도 마찬가지 막사가 있고 뭐 거기에도 보면은 밥 해 먹는 데도 있고 그렇죠. 빨래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자는 것도 이러는 것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일상적인 모습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흔히 독립운동이다라고 하면 독립운동가는 뭐 1년 12달 하루 24시간 독립운동만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니죠. 독립의 과정에 사건이 벌어질 때 준비하는 거 있지만 일상적으로 돌아와서 하루 삼시세끼 아니면 하루 두 끼 먹고 그죠? 안 아프게 바라면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전쟁의 과정의 모습은 전쟁의 과정은 사람과 또 집단이 함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장인 동시에 전투의 배틀필드 즉 전투장인 동시에 거기에는 일상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독립운동에서 드라이하게 아니면은 명분적으로 얘기했었던 그 많은 것들보다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어땠을까? 결국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나라를 찾겠다라고 할 때에 나라를 찾아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가 함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 해가지고 얻은 나라가 옛날 조선왕조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는 시대의 흐름은 대다수의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런 거를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단히 근대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민주의 모든 사람이 세상의 국민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 그 주에는 남녀노소가 다 있는 거죠. 그거를 결정적으로 딱 못 박아준 게 바로 3.1운동 이후에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에서 나왔던 헌장이 있습니다. 3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이 없다라는 걸 명시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오늘날 뭐라고 그러냐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헌법이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결국 독립운동의 과정에 그러한 지향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 과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남녀노소의 두 번째 남녀의 여가 들어갑니다. 물론 발음을 여남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입에 붙은 상투적인 거는 남녀니까 이럴 때 그 남녀가 결국은 독립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독립운동의 성격 자체가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와 일치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동참하는 동등한 주권자가 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됐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독립전쟁도 바로
우리는 전쟁하면 전투는 남자들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남성적인 관점으로는 남성적인 어떠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쟁의 현장이 일제와 싸우는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가 되는 곳이라는 점. 그다음에 전쟁의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독립된 국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럴 경우에 이제 신분적으로도 양반 상놈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남녀노소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이나 사회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독립이라는 국가를 찾는 민족주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개인의 사람의 소중함이 인정되는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도 그때 우리나라 2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옛날에는 어린이는 어른 말 들어야 돼라고 했다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삼잖아요. 제가 지금 그 논문 쓰다가 왔는데 그러니까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면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어린이 인권 선언을 한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1922년에 했었고요. 근데 유엔에서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이 아니고 그때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에서 이제 흔히 제네바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 24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22년도에 처음 어린이날 하고 23년도에 어린이 헌장을 내거든요. 그리고 거기 읽어보면은 오늘날 지금 유엔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이 인권하고 똑같은 얘기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은 전쟁이 끝나고 났으니까 전쟁 고아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났으니까. 그런 전쟁 고아를 구하자 이런 차원이었다 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사회 모두의 주인으로서의 어린이를 부각시키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여성을 부각시키는. 이런 것도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독립전쟁을 얘기하면서 여성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전장과 일상이 교차되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시대의 전환,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여성들이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여성은 한 500 몇십 명 돼, 530 몇 명인가. 근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발굴하려는 일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심사를 하는 걸 하는데 기준을 점점 이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완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한때 박정희 정부에 처음 독립유공자 할 때는 약간 죄송합니다. 시쳇말로 그냥 대충 한 거 많았어요. 그리고 셀프 서운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서운하고 막.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반공이 중요하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이 뭐 이렇게 나중에 우린 둘로 쪼개지자 이러고 독립운동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오므로 가면 갈수록 일제 말기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좌우 합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는 해방이 분단이 되니까 독립운동 서운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다음 여성은 더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예전의 기준에는 뭐 4개월 이상의 옥고를 치렀다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옥고 기간이 형량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재판받는 기간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게 기억에 있으면 이제 해줬는데 여성은 그런 게 별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일제도 오늘날 마찬가지 일제 때도 가족 중에 다 한 번 가면 안 돼. 누군가 옥바라지 해야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경우 여성들은 이제 안 들어가는 게 그러다 보면은 기록이 없으니까 여자는 안 했다라고 하지만 요 몇 년 사이는 그걸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따 얘기할 요 이은숙, 허은 이 두 분은 독립운동가 아내들입니다. 며느리이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도 독립운동가 인정된 것은 최근의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 여러분은 핫하게 지금 독립전쟁에서 지금 여성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은 500 몇 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게 홍보문 장관 유해 봉환 기념 특강과 연결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4명만 일단 뽑았습니다. 4명 뽑은 거는 이제 주로 3분은 이제 초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물론 나중에 이제 정정화 여사도 상해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환국하고 돌아오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충칭이 알다시피 대한 광복군 있었지 않습니까? 광복 사령부에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4분을 가지고 오늘을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름 없는 많은 여성들이 많이 있었죠. 남자만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여자도 이름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우리의 독립전쟁에서는. 자, 그럼 먼저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할 이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 안중근이라고 불렸던 남자현 여사입니다. 왜 안중근이라고 했냐면은 안중근의 특징이 뭡니까? 대한국인하고서는 딱 찍었는데 손가락이 잘랐죠. 그래서 이분도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단지를 2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름 붙인 게 그렇게 안중근처럼 손가락을 이제 잘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분은 이제 양반가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의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그 다음 해에 젊은 색시가 유복자를 납니다. 그러면서 그 경상북도 영양인데요. 거기에서 시부모를 잘 모셨어요. 그리고 또 효부상도 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경상도지에 갖고 있는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안동 지역 등등등. 그래서 그 관련 또 하나는 그 기독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에 다른 활동하면서 이제 만주로 갑니다. 그다음 나중에 국내 잠입도 막 해요. 그래서 뭐 총독을 사이또 마코토, 그러니까 3.1운동 직후에 온 총독이 사이또 제등실이라고 그러죠. 사이또 마코토 총독인데 사이또 마코토 총독 암살 계획을 품고 군대까지 들어옵니다. 그때 나이가 한 50대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5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무기를 들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 영화 많이 보셨죠? 응? 암살의 이 누구 가운데 이 전지현이 있죠?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한 몇 년 됐는데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저렇게 총 들고 다니는 여사 독립운동가를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거론됐던 게 바로 남자연 여사입니다. 그래서 전지현의 그 모델, 역사적 모델,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총을 들고 직접 국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7.18 처단하, 이 영화 내용이 그런 거죠. 7.18 처단하겠다고 만주에서 이렇게 모아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주에서의 그 활동을 전제로 벌어졌던 여성의 모습, 그 어떤 이 영화 덕분에 이 영화 직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어쨌든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들이 대중적으로 팍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여성 독립을 저렇게 총 들고 다녀. 얼마나 멋있게 잘 싸웠습니다. 또 뭐 보니까 또 아버지는 알고 보니 친일파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죽일까지 하잖아. 결혼 미쓰코시 백화점,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그 저기 충무로에 있는 거기가 일본 미쓰코시 백화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장안에 좀 더 이제 돈이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거기를 많이 갔는데 이제 거기 위에서 이제 결혼식을 빙자해서 모르게 해가지고 거기서 총을 쏘고 몸을 던지면서 막 몸을 굴리면서 막 총을 쓰고 여기저기서 막 총 꺼내고 쏘는 모습이 대단히 사람들에게 인상적이었고요. 이 영화를 감독한 최동호 감독도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역사를 했던 건데, 자 이런 인물, 상징적 인물로 우리에게 가까이 알려진, 그래서 이 것과 관련돼서 이게 안호균이라고 하는 저 영화의 모델의 역사적 인물로 이제 남자연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분 말고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처음 알려졌었던 인물로 이 남자연 여사를 꼽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분은, 이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에게 연표를 올려놨습니다. 보면은 1872년생이니까, 1910년대 되면은 1818살에 이제 혼인을 하죠. 18살에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하는데 혼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시절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되기 전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주변의 나라들, 특히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막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먹으려고 하면 동시에 누구와 또 싸우려고 그랬어? 중국. 그래서 이렇게 바로 1894년에 청일전쟁이 되는 거죠.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이 이제 갑오개혁을 주도하면서 조선의 근대화는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올드 패션, 쟤네들은 가게 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러는 와중에 동시에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단발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라고 했던 양반 유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일본 놈이 와가지고 우리의 전통을 없앤다라고 해서 그때 일어난 게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여러분 그 연표는 좀 다시 보든지 하고요. 참고하시라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 1872년생.
그리고 18살에 결혼했는데 그 남편과 그 집안들의 분위기는 다 뭐냐면은 의병하는 분위기였다. 근데 그 의병의 첫 번째 단계는 을미의병을 얘기를 하죠. 자, 을미의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95년에 이제 단발령에 의해서 일본에 대한 저항 의식이 일어납니다. 이때만 해도 대단히 이제 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을미의병 다음으로 이제 일어나는 의병이 바로 잠깐만 의병 운동은 세 단계로 얘기를 하죠. 1895년에 을미의병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이제 일본이 뭘 하면 1904년에 청일전쟁에 1894년 이기고 난 다음에 그걸 몰아가지고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세계의 흐름에서 올라탑니다. 그것이 바로 1904년에 러일 전쟁이라는 겁니다. 러일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에도 영역이 있고 아시아까지 걸쳐져 있죠. 유럽의 나라들, 영국이나 프랑스 등등은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아시아까지 끌어들여와 가지고 싸워서 이겼던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걸 모아라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자 이제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은 일본이 가져라라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맺은 조약이 있어서 들어봤을 거예요. 가스로테프트 조약. 결국 을사의병은 뭐냐? 1905년은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갖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아 일본이 아니라 미국도 인정해 준다.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이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미일 동맹에 의한 것들이 아시아를 이끌어난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이 됐을 때에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강요했던 게 바로 을사조약이죠. 외교권을 박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는 게 바로 10년 전과는 좀 다른 레벨로 좀 강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을사조약에 항거하는 을사의병이 1905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을사조약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됐죠. 대한제국의 고종이 이제 헤이그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대표를 파견했죠. 3명의 열사를 파견했죠. 그 사실을 일본이 필미 삼아가지고 외교권을 갖고 있는 일본이 더 이제 강하게 한국에 대한 걸 쪼이기 위해서 이제 그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바로 그 군대들까지 그리고 고종을 퇴위시키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1910년 한일합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많은 부분의 한국의 실질적인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권리는 다 없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이제 그 1907년에 정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아는 보도 본격적인 왜냐하면 군인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국가의 마지막 보루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같이 가면서 결국은 의병 전쟁이 1895년 단계보다 훨씬 더 그야말로 전쟁처럼 됩니다. 이게 바로 일제가 한일합방 한 이후까지 그래서 그 1, 2년 동안 그래서 일제 합방된 다음에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일 정도로 의병 토벌을 하죠. 그러는 과정에 전투를 위해서 이제 많은 독립운동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식민지 조선을 떠나죠. 그게 바로 만주로 가는 겁니다. 남자여는 이 시기에 신혼생활을 하다가 남편은 의병 갔다가 죽어.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을미의병 활동하면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그는 남자여는 유복자를 1896년에 유복자를 납니다. 여기는 안 적었지만 그러고 나서 남편이 김영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효부상덕 이 활동하지만은 기독교에 입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잘 봐야 될 부분이 저는 기독교를 믿지는 않는 신자는 아니지만은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를 여자들이 왜 많이 믿었을까요? 평등.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자유, 평등, 자유. 쉽게 말해 집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공적인 공간에 갈 수 있는 예배당. 그러니까 이전에 절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사회에 나가서 근데 그걸 누가 봐주는 거야? 하느님이 본다는 거죠. 예배당은 그런 곳. 그래서 전도부인이라고 들어보세요. 전도부인.
전도하러 다니는 여자들, 집집이 다니면서 막 어디 여자가 남의 집에 두들고 다녀라고 하지만 기독교에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쉽게 말하면 소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러 측면이 있어요. 여러 측면이 있고 또 나라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역할과 이게 좀 다른데, 자, 그러니까는 남자연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요. 그리고 여학교가 어쨌든 기독교가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데서 많이 들어온 이유가 미국이 남북전쟁 1865년 끝나거든. 미국이 산업혁명 막 해.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서도 노동자가 막 증가하고 여성들도 막 사회를 가야 되고 이러면서 예배당에 다 예배 보러 갑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에서는 여성들이 마을마을 다 간다 이거야.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성들도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장로교도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있고요. 감리교도 그렇습니다. 감리교가 주로 많이 했었던 북감리교가 했던 이화학당이고 남감리교가 한 게 이제 저기 배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거죠. 장로교에서 이제 지은 것은 이제 정신여학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감리교가 됐건 장로교가 됐건 여성들 교육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화학당 처음 만들었을 때 1886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 여자들 학생 못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아 여서 아이들 데려다가 그렸다는 거죠. 그게 여성 학교의 시초거든. 자,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적어도 뭐 구한말,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기에 종교란 이름하에서 여성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또 여성 선교란 이름하에 여성 교육 기관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자현도, 그러니까 사람이 시대를 흐름을 볼 때에 그냥 굴굴이 죽어 살자가 아니라 뭔가 시대 흐름을 읽고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 인간은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겁니다. 남자현도 전통적인 그 양반 중심 마을에 태어나고, 그리고 물론 의병의 분위기, 민족적 분위기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이 죽은, 옛날 말하면 청산 과부가 된 겁니다. 유복자나 데리고 있는. 그 여인이 무슨 걸 가지고 만주까지 갖겠는가. 결국 그에게 사회적 자극을 준 몇 가지를 만난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 기독교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기독교 신자로 죽는 건 아니지. 물론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기독교인들이 만주에서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설화군 정서나 북로군 정서에 있는 분들 중에도 목사님 꽤 됩니다. 손정동 목사 이런 분들. 김일성의 은인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남자형이 또 만나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이지만 민족적인 시대를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기독교도 이제 그런 거랑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활동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919년 3.1운동 즈음에서는 의외로 3.1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났다면 동시에 같은 날 3월 1일 날 서울을 비롯해 6개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그 선언서는 다 배포가 됐죠. 그런 가운데에 이미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18년 말에 이미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유럽에서. 그러면은 파리 강화회의를 하고 있다가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건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거고, 이러는 상황에서 남자연도 이제 경성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손정동 목사를 만납니다. 손정동 목사는 평양 숭실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나서 선교라고 해서 이제 간도 지방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일본 그 수상 가스라 테프트 조약에서 했던 그 가스라가 외상이었다가 일본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라 타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깜빵 갔다가 한 2년 감옥에 있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 이제 정동교회, 저기 가면 정동교회 있죠. 정동교회 이런 쪽에서 이제 목회 활동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지만 대단히 민족적인 성향이 있는 쪽에 하다가 결국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남자연도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하고서는 바로 이어서 만주로 갑니다. 3.1운동 3월 1일 하루가 아니라 짧게는 10달, 길게 1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었던 동포들 사회도 다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좀 분단되어 있고요. 중국을 간다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국 통해서 가는 거 생각하는데, 예전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경성역에서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화에 나왔던 그 밀정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기차 타고 경성으로 오잖아.
이런 시기 때문에 이 남자연 여사도 그렇게 해서 만주로 가게 됩니다. 만주로 가서 거기 있었던 만주 동포들의 사회에서 만들어졌던 독립운동 기지들 있지 않습니까? 신흥무관학교도 있고요. 용정초에 모여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가운데 같이 활동을 합니다. 설화군정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전쟁을 한다고 해서 맨날 1년 12달 전쟁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일상적 상황 속에서 결국 뭘 하냐? 자기 생각을 펼치는 사회적 활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여성 교육에도 관련하고 또 예배당도 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네트워크하면서 한인 동포 사회, 요새 말로 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런 디아스포라의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하겠다. 3.1운동 이후에 들어온 조선의 총독, 나중에 일본의 수상까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우리가 흔히 이런 역사에 보면은 이름 있는 뭐 다들 무슨 여성 대표로 나옵니다. 근데 여성 대표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잘나신 분들이 막 나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나 그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각각의 파트의 역할을 맡으면 그냥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대표라는 것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지를 담아서 3.1운동 직후에 20년, 22년은 우리가 20년 청산리 봉오동 정토 일어나죠. 그 분위기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담아서 잔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안중근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결의를 다졌다는 거죠. 물론 결의를 다진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단지를 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있으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예배당도 여자 교육도 하면 계몽운동도 하지만 동시에 항상 기회가 되면은 조선의 독립운동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다라는 점.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 잠입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이토 정독을 암살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것이 실행은 못했죠. 그래서 실행됐으면은 사이토 총독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실현은 못했지만 자 끊임없이 보세요. 조선혁명자 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립운동을 할 때에 각각의 이름으로 조선의 독립과 해방은 곧 조선혁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산주의자의 용어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의 용어가 아니라 모든 해방을 얘기하는 많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혁명을 얘기합니다. 혁명 없이 독립 없다. 혁명 없이 해방 없다. 이런 말들. 특히 20년대는 그런 용어들이 대단히 많이 사용됩니다. 20년대 이제 우리나라도 언론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건들을 보면은 대단히 지금 보면 너무 과격하다 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그는 독립운동의 생활권 속에서, 독립전쟁의 생활권 속에서 살면서 사이토 총독의 암살도 시도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끊임없이 일본의 어떤 관원에 의해서 감시를 받게 되고 그러면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면 문제는 감옥에 간 사람들을 누군가가 또 옥바라지 해야죠. 끄집어내야죠. 지금 뭐 서대문 형무소 옥바라지 골목 없어졌죠. 그 흔적만 지금 남겨놓고 원래 그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거기가 민간 땅이지만은 보존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민간의 그 재산권까지는 손을 못 댔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한 구퉁에 지금 가보시면은 옥바라지에 대한 전시실만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옥바라지 일상화된 독립전쟁 저항과 혁명과 이 가운데에 감방에 가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게 옥바라지라고 구명운동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상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 주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창호나 김동삼이 감방에 갔을 때도 이들의 구명운동을 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나라 뭐가 뜨냐면 80년대 이후인가요? 89년에 만들어진 민주운동 가족 협의회 이런 게 있죠. 민가협. 이런 것처럼 그런 패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형태의 그 석방운동 이것이 전체적으로 독립운동의 한 영역이었다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1년에 일본이 이제 만주사변 일으키잖아요. 만주사변 일으키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제연맹에서 이제 조사를 옵니다. 만주사변 일으켜서 일본이 만주에다가 괴뢰국 전부 세웠잖아요. 만주국. 그래서 만주국 조사로 온 것을 틈타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남여사는 또 이제 피를 봅니다. 또 이제 그 단지 혈서를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한국 독립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필요 씁니다. 그래서 이 국제연맹에서 도대체 만주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와본 거죠. 여기에 무슨 분쟁이 일어났는가라고 와서 봤는데 그 틈을 타서 국제사회에 우리를 알리겠다라고 해서 한국은 독립을 원한다라는 것을 혈서를 써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들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끝에 마지막에는 그 일본국에 온 무토 노부요시라고 하는 일본 대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다가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6개월 동안 감방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아프니까는 이제 우리 깜빵 같은 너무 아프면 병보석 내주잖아요.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6개월 감방에서 여기다가 이제 나옵니다. 나온 상태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하얼빈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때 의미가 있는 게 요 상황 때문에 아마 나이가 먹었지만 아까 그 밀정의 그 안호균으로 한 이유가 나이가 들었죠. 33년이면은 몇 살이겠어요? 60이 넘었죠. 62이죠. 62인데 이게 일본에서 암살하기 위해서 무기를 운반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치 거린 노파로 이제 분장을 해가지고 무기를 운반하고 그러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깜빵을 갑니다.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그 해에 죽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처럼 남자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 그는 양반인 출신이고 양반 가문에서 살았던, 그리고 그 바탕에서 일어났던 을미의병과 관련되어 있었던 인물이고, 또 남편도 그 을미의병 때에 죽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다음 단계 그는 기독교 계몽운동이라는 거에 참여를 한다는 것.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를 살아갔었던, 20세기 전반기를 살아갔던 여성의 삶을 우리가 한번 근대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일제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같이 겹쳐서 남자연의 삶을 본다면, 그리고 만주라고 하는 곳은 일제에 우리가 강제 병합이 된 이후에 새로운 독립을 준비하는, 근데 사실 독립이라는 말의 거창한 뜻보다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유를 뺏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삶을 억누르고 이런 상태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독립을 꿈꾸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가 가야 될 바다.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은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만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만주라고 하는 지역성, 그리고 거기는 일본의 직접적인 관원의 영향력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마을을 개척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한인의 마을이 돼서 신한촌 이런 말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 이거는 남자연을 이해한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를 살았던 독립운동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또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여준 건 여러분 그거에 대한 자료, 사진들이었고요. 이제 요게 이제 요 큰 틀에서 아까 설명 조금 더 부연한 겁니다. 여기 있는 게 그가 살았던 동네인데, 그러니까는 남자연의 원래 그 집안하고 이 남편 집안하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지역에서 이렇게 인근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서로 집안과 연고가 있거나 이랬을 때에 이제 그 이사를 여기서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김영주 연고지는 바로 남편의 연고지고요. 여기는 그가 이제 태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쪽에서 태어나서 진보면으로 이제 이사를 온 거죠. 석보면에서 태어나서 진보면으로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영양에서. 그러니까 면 단위를 좀 넘어온 정도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초기의 그의 모습은 그냥 조선시대 전형적인 그 양반 동네의 여성의 삶, 길상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남편을 죽고 나니까 이제 유복자들이고 이제 그 열심히 효도를 해서 효부상도 샀다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드려도 1919년 말 상경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는
이제 다시 여기를 못 돌아갑니다. 독립운동에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고향을 떠나서 다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갈 걸 생각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 돌아오더라도 그들은 그들이 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또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아까 두 번째 키워드 얘기했던 거예요. 기거에 대한 또 부연 설명입니다. 기독교 이제 1906년에 이제 그 경상도에서 기독교에 입교를 했다가 거기서 이제 아까 19년 2월 말에 3.1운동이 준비되는 그 분위기에서 이제 서울에 와서 아까 말한 손정도 목사도 만납니다. 기독교계 인물이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 네트워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판 처음 보더라도 어느 누구의 소개, 어느 교인의 소개, 어느 교회의 소개, 아니면 어느 목사님의 소개, 뭐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해외 유학 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그 연결망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던 거고, 그거는 이제 남자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쓴 거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제 1919년 3.1운동 직후에 이제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만주의 독립무장투쟁과 관련된 흔히 독립군입니다. 독립전쟁을 하는 독립군, 의병들의 일부가 가기도 하고요. 아예 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윤숙의 남편이었던 우당 이회영처럼 집안이 재산 다 팔고서는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을을 만들면서 동시에 독립을 위한 후진 양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독립군 학교가 되는 거죠. 그게 1910년, 그다음에 3.1운동 이후, 그리고 20년대, 30년대로 이제 변화되어 갑니다. 남자연이 만주에서 살고 거기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온 국제연맹 대표단한테 단지 혈서도 보내고, 또 거기에 온 일본 대사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의 활동 공간을 이해하는 데서 필요한 거를 이제 10년대의 무장투쟁, 만주의 무장투쟁 운동과 3.1운동 이후 부분을 얘기한다면, 처음에는 대한제국이 망하자마자, 망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무장투쟁론, 독립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직접, 특히 의병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총칼 들고 일본하고 싸워보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일본 땅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떤 단체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신민회. 신민은 뭐야? 뉴 피플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새로운 국민이란 뜻이죠. 즉, 새로운 대한은, 독립을 해야 될 대한은 새로운 민들, 피플에 의한 나라다. 이게 점점 우리 사회의 독립운동이 당연히 독립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은 바로 민주주의 역사와 통한다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민화 이름을 들고면서 그들은 이제 아까 봤던 세 계열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의병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의병들 세력이 가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왕산 허위같이 그 경상도 안동 지역에 있었던 양반 유생 출신의 의병들이 또 합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들이 만들었던 이제 후사를 위해서 만든 학교가 바로 신흥 무관학교, 1912년에서 1919년까지 있었던 그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이세를 위해서 만들었던 명동, 용정촌 알죠? 윤동주, 또 그다음에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이 성장했던 그곳에 명동학교를 설립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복벽주의 뭐냐면은 독립해가지고 다시 옛날 조선왕조 임금님을 모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복벽주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에 대한 나름대로 나라 하면은 임금님이 나라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플러스 뭐가 점점 등장하냐? 공화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신민회라는 이름 자체는 대단히 공화적인 이름입니다. 여러 사람의 신분이 동등하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대는 우리가 독립운동의 사상을 얘기할 때 독립운동이 왜 싸우느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독립운동이 왜 갈라지냐 했을 때도 보면은 독립운동을 해서 어떤 국가를 만들 거냐, 어떤 사회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에 따라서 사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병전쟁을 3번이나 경험했었던 한국인들에게는
다시 조선을 찾아야지라고 했을 때에 막연하게 그냥 임금님이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셔서 이제 복벽주의를 하는 쪽이 있고요. 주로 양반 유생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공화주의는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왕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리퍼블릭이 되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 쪽이 등장합니다. 이게 성격이 등장합니다. 즉 독립운동 과정에서 독립운동 사상도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3.1운동 이후에는 점점점 공화주의가 우세해집니다. 그 공화주의 우세한 걸 마침표 딱 찍은 거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논란이 많죠. 뭐 한성에서 온 거,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온 거, 또 상하이에서 했다가 결국은 상하이가 외교 활동하기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프랑스 조계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 이념은 뭐냐면 이제는 대한민국 공화정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운동 과정에서 변해가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1운동 직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만주에 이민했던 이제 조선인 동포사회가 한 10만, 20만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약간 말이런 학교에서 양성되고 나니까 그거를 세력으로 엮어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은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아까 의병의 연장선상에서 온 거고요. 투쟁의 방법론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 열기는 뭐야? 3.1운동 열기입니다. 그래서 20년에 이제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고 거기 우리나라 3대 그 독립 전쟁 중에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발매가 돼가지고 빌미가 돼서 일본은 이제 그 간도로 그때는 이 간도가 만주가 일본 땅은 아니잖아요. 만주국도 아직 안 만들어졌을 때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출병하는 빌미를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 간도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에 뭐 마적이 들어봤는데 그들이 알고 봤더니 뭐 조선인들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구실내서 했던 게 바로 이제 이 경산 참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싹쓸이하게 되면서 결국은 여기 있었던 조선인 3,600명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간에 독립 또 피해서 이제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흩어져 갔다가 저기 러시아령 자유시까지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만든 게 바로 3.1운동 이후에 등장이 바로 여기 있는 3부입니다. 들어보셨죠? 3부,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라는 이름으로 만주 무장 독립군의 조직을 정비합니다. 독립운동의 무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테러도 있을 수가 있죠. 의열단처럼. 그러나 조직적인 운동을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조직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을 마치 행정기구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준정부기구처럼 하는 거죠. 결국 독립운동의 그런 경험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국가를 만드는 준비를 우리 이때부터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단순하게 으쌰으쌰 싸웠다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략을 짰다라는 것. 그래서 3부로 이것이 이제 하면서 그 일본의 그 토벌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3부 체제를 만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년대 후반이 되면은 자, 20년대 이제 일본은 문화 정치를 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에 자, 만주의 독립운동 세력들은 일정하게 이쪽은 이제 그 러시아형이죠.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이쪽이고 여기 경계 두만강 이쪽은 이제 현재 중국 땅이지만 여기에는 어쨌든 한인 동포들이 이제 사는 곳들이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독립군 활동하던 사람들의 이제 활동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 독립군의 이제 지청청 장군이 있었고 이분들은 다 이제 그 신흥무관학교의 교관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많은 부분은 또 한말 대한제국 때에 군인들이 또 갑니다. 그러니까는 그것 플러스 새로 이주해온 한인 동포들 플러스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일본과 싸우는 조직을 만든 싸움의 조직인 동시에 아까 독립운동은 전쟁터인 동시에 일상의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 사는 가운데서 이들을 이제 독립운동 일단 조직들을 이제 정비해 갑니다. 그러는 과정에 요 이름들은 다 띄어 못 드려도 여러분들이 요런 거 유일당 운동 여러분 신간회 들어보셨죠? 신간회가 바로 우리 20년대 나왔던 유일당 민족협동전선입니다. 그러니까는 운동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요 그 세력을 조직적으로 통합하고 뭔가 그 중앙집행위원회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발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국내에 신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무장 독립운동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끼리 독립을 위한 연합 세력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해외 운동의 유일다 운동이 되고 이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까지 갑니다. 그래서 광복군 만들죠. 40년에. 그때도 이 세력의 연장선상이 이제 이어지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간에 이제 또 약간 이제 새로운 형태로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사회주의라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일제시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두 번째고 1차적으로 일제와 저항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사상 중에 하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훈처에서도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도 독립운동 포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2005년 이후부터.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각각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 지청천, 양세봉 이런 분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운동을 조직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만주사변 이후부터 이제 일본이 전쟁을 본격화하잖아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다음 32년에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죠. 그리고 37년에 중일전쟁, 그래서 난징을 함락시키죠. 그러면서 전쟁이 확산되어 갑니다. 이 얘기는 뭐야? 싸울 곳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30년대 이후에 그래서 항일전이 본격화된다. 우리가 초반에 독립운동의 무장투쟁의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1910년 이후에 해가지고 20년대 초까지로 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정치적 운동을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러다가 전쟁터 본격화 커지는 거는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중일전쟁 이후부터, 37년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이따가 이제 정정화 할 때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 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 중국 관나리 등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일부 세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무장투쟁, 독립전쟁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과정들 그 속에 남자연은 초기 그 만주의 독립운동의 현장에 있었고 그러면서 20년대까지 활동을 하고 32년까지 활동을 하면서 이 가운데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일본 대사를 암살을 이게 당시 그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일본의 대사를 암살하려고 해서 결국은 잡혔다. 체포했는데 보니까 참 이 당시의 신문이 대단히 이제 그 여성은 이제 그 남편에 대한 정절 중의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은 망부의 그 설wak하죠. 그러니까 망부가 죽은 거를 이제 자기가 찍고 남편 원수 같겠다고 했다라고 썼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을 텐데 당시만 해도 대단히 가부장적인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썼지만 결국 이 일본 대사를 죽이려고 하다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61세 노파 남자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60대도 나이가 안 먹었다 하지만 61세 그때는 할머니죠. 이따 보겠지만 우당 이회영 선생은요 60살 넘어가지고 아나키스트 합니다. 그러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뭐야? 이때 나오는 얘기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쪽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남자연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이게 그 유복자로 나온 아들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해방후에 우리 정부에 와서 이제 사셨는데 이제 그것을 나중에 기록을 남겨놓은 거 이건 90몇 년도에 한겨레 신문에 났었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의 그 삶,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누워 있는 게 남자현이고 아들이고 이제 손자입니다. 그래서 하얼빈 여관에서 숨을 거둔 남자현, 가족이 갖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의 만주에서 여기 나와 있어요.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든 여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여걸은 여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독립운동의 어머니다라는 만주 독립군들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남자인의 두 가지 별명, 만주 독립군의 어머니, 두 번째 여자 안중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은숙입니다. 두 번째 분은 이은숙인데요. 이은숙은 1989년에 공주 출신입니다. 근데 갓 20살 됐을 때 우당 이혜영하고 혼인을 합니다. 근데 우당은 그때 42인가 하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이러냐라고 하겠지만
그 우당 선생이 우당이 명문가에서 근대적 교육도 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 시대의 선비면서 동시에 시대가 바뀔 때에 근대 학문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신철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급제하고 나서 자기가 또 자기가 그 뭐냐 이렇게 근대 학문을 해가지고 계속 자기를 개발시켜간 사람이거든요. 우당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상동교회라고 해서 남대문에 가면 있는 그 상동교회에 우당 선생이나 그 몇몇 그 새로운 그 어떤 계몽을 생각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아버지가 거기에 열혈 신도 겸 회원이었어. 그래서 우당이 호라비가 됐습니다. 부인이 죽어가지고 호라비가 돼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겁니다. 그래서 무지 나이 많은 분하고 결혼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혼했으니까 어쨌든 근대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여필 정도 해야 되는 삶이죠. 그래서 또 아버지가 시집 보내는 나이 많은 호랍인데 그래도 아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시집을 이제 또 갔지요. 뭐 그때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고 그 반대로 또 반면 아까 남자들 그렇고 이윤숙도 그렇고 뭐 신여성 이런 레벨은 아니에요. 그런 걸 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올드 여성 맞습니다. 구여성이지만 이 구여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시대에 어떻게 자기를 완전히 뒤쪽에 물러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바로 이제 새댁이 남편이 이제 만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당 집안이 이제 다 형제들이 재산 팔고 이래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독립운동하고 또 가족이 이렇게 돼서 또 신흥 무관학교를 이제 만들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우당이 이제 베이징으로 또 활동 근거를 옮깁니다. 이랬을 때에 독립운동 같은 사람들이 가족 잘 건사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다시 어떻게 했냐? 혼자 조선을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도 다녔어요. 그게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장충단 넘어서 이 명동 남산골 아래쪽에서 장충단 근처에 이제 그 여성들의 유곽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들여온 궁창이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옷 해주는 삭바느질 하면서 생계를 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가 되면 또 이제 돈을 번다는 건 뭐야? 생활비인 동시에 독립운동 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또한 이제 돈을 주고 그런데 이제 가족은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이게 있거든요. 서간 시종기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1960년대에 씁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은 이거는 보세요. 완전 옛날에 규방의 그 여인들이 썼었던 한글 문체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로 풀어 썼어요. 그리고 출간이 됐지만 이거는 이제 거의 아마 우리나라 보물 지정은 뭐 60년인가 지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곧 할 수, 이게 현재 원본이나 이런 것들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데 우당 기념관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요것은 대단히 책이 이쁩니다. 전 직접 봤거든요. 요거를 가서 봤었어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그 예술의 전당 서해박물관에서 한국의 몇 가지 좋은 글들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전집했었고 근데 여기에 약간 이거만 번역에서 난 출간된 게 문제가 있어서 거기 직접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원본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것이 무슨 붓으로 막 쓴 게 아니고요. 옛날식 글씨를 쓰는데 이 종이는 한지처럼 되어 있지만 어느 부분을 가면은 이게 여기 붓처럼 보이죠? 붓 아니에요. 당시에 사인펜, 볼펜 이거로 옛날 우리가 옛날 사람들 글 쓰는 식으로 위에서 내려 쓰는 식으로 써놓은 건데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좋습니다. 자, 이거를 쓴 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딸들도 그래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만주에 살다가 베이징에도 갔다가 남편은 독립운동한다고 막 다니고 그리고 아까 그 서간도 시종기를 보면은 독립운동을 논의했던 것들이 막 기록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자기 일상의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자식들을 이제 제가 오면서
한 큰 딸을 이회영 보고 좀 보라고 했는데 이회영이 애 보러 본다 안 하고 애기를 천진에 있는 구제원에다가 이제 맡겨버리고 이제 갔는데 그 나중에 또 아파요. 그러니까는 걔를 또 아픈 딸내미를 또 구하려고 또 막 백방으로 다니고 이런 길에 막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성이 독립운동 현장에 있을 때에 어떻을까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회영과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 이규창 독립운동 하다가 자 남편은 독립운동 하다가 36년에 죽어요. 저기 깜빵에서 죽습니다. 우리 저기 누구냐 그 윤봉길 의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깜빵에서 죽고요. 그다음에 아들은 그 사이 난 큰 아들도 독립운동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 옥바라지를 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사시다가 79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제 3년 전에 이제 독립운동가로 이제 서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자 그분의 남편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회영입니다. 이회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서울의 명문가 집안이고요. 그리고 등등등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활동이 쭉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 또 이회영은 또 많이 아시죠? 무당에 대해서는 대충 했을 거다. 그다음에 이분의 동생 이시영 여기 동상에 서 있죠. 오라오는데 바로 이분의 육형제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근데 그 집안이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해서 새로운 마을을 쉽게 말하면 뉴타운을 건설한 겁니다. 그 뉴타운에 새로운 2세들도 기르고 독립운동의 근거지도 만들고 이랬던 거죠. 그 신흥무관학교는 그래서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을 얘기를 합니다. 3,500명의 독립군을 배출한 학교죠.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뭐 계속 이어진 거는 아니었지만 10년 정도 채 못되게 유지되면서 10년 이때에 길러졌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후에 이제 이렇게 물론 이분들은 무관 학교를 설립하셨던 분들 이상용, 이동영 이런 분들은 다 거기에 이제 교관들이었고요. 김원봉은 거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다 무장투쟁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가 그래서 중요하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것을 이제 크게 사업회까지 이제 운영할 정도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독립군을 길러야 된다. 독립군을 기르려면 어떻게? 독립운동의 일정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신한촌인 동시에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운동과 독립군 기지 건설을 구체화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보기는 힘들 거예요. 학교 체제를 만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참 잘합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왜? 후절 양성을 하면 어떻게? 유경사업. 뜻이 좋았던 거죠. 근데 그런 의미로서 독립군을 기르는 이것이 나중에 언제까지 가냐면은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중일전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오늘은 제가 원래 김원봉의 부인 박차정을 할까 하다가 박차정을 뺐거든요. 제가 그 박차정 글 쓴 것도 있어가지고 무장투쟁 함께한 독립운동가 있는데 내륙에까지 점점 확대했을 때에도 거기서까지도 조선 군관학교를 세웁니다. 군관학교 학생이 유명한 사람 아는 이육사 알죠? 이육사는 바로 김원봉이 그 중국 관내에서 했던 조선혁명 군사 간부학교의 학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신흥무관학교 이후로 독립운동에 있어서 후지를 양성하고 그리고 거기 교과목으로 군사학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걸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에서 학교를 군관학교를 만들고 이런 무관학교를 만들고 이런 교육 시스템에 대한 거는 대단히 한국 독립운동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 나중에 한국 광복군 창설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육은 그런 거죠.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거기에 배출된 졸업생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게 교육입니다. 신흥무관학교에 3,500명의 학생들, 이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고, 아까 밀정에 보면은 나왔던 또 한 명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신흥무관학교가 꽤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만주로 간 독립운동가들의 삶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윤숙은 이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그 서간도 시종기라는 글이 나올 정도로 이 서간도의 시종기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의 회고록입니다. 이게 1960년대에 직접 써 탈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1975년에 민족운동가 아내의 숙이 서간도 시종기라고 처음 출간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월보 전어성을 수상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일조각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에다가 각주를 너무 많이 달았어. 근데 각주가 아까 봤던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있어서 저는 자료로 쓸 때는 최근에 나온 그 일조각 거보다는 예전 걸 보라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판본면이 없으니까 옛날 도서관에는 좀 있을 거니까 여기서 한번 원본을 좀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이거를 요새시로 읽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글을 써요. 평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자기 나이 한 30대 초에 남편이 죽은 거야. 30대 초중반에 남편은 죽고 이회영은 죽고 그러면서 혼자 살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들. 그래서 여기에는 이회영과의 혼인과 신민회 초기 활동들, 그다음에 1910년대에 그 신흥무관학교를 가서 살게 됐었던 모습들 같은 것들이 쭉 써 있습니다. 자, 이랬던 여성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은숙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웹페이지 보여주는 건 다 이제 그 이은숙의 서간 시종기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보세요. 우당장은 바로 우당 이회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존댓말을 써요. 우당장. 하긴 나이도 많기도 하지. 여튼 간에. 우당장은 타는 말을 스스로 끌고 타고 와서 차와 같이 강판에서 속력을 놓아 풍우같이 달리신다. 자기 남편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럼 나는 차 안에서 혹 얼음판에서 실수하실까 조심되었고 이게 그 서간도로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식솔도 다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말을 끌기도 하고 차를 도용해서 갔기도 하고 남부 여대 이러면서 이제 차에 몰고 이래서 갔는데 그 과정입니다. 6, 7일 지독한 추위를 좁은 차 속에서 고생하던 말을 어찌다 적으리요. 그러나 괴로운 사색은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다. 종일 100여리를 행해도 가더라도 큰 여관이 아니면 100여 필이 넘는 말을 어찌 두리요. 그러니까 거의 가족이 이동한 게 거의 한 군대 이동하는 것만큼 간 겁니다. 한 대대쯤 될까? 중대쯤 될까? 밤중이라도 큰 여관을, 쾌전은 여관입니다. 큰 여관을 못 만나면 밤을 새며 가는 때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귀가 부인, 귀족, 양반집 부인들이 이 같은 고생하는 거 듣지도 못했거늘 그러나 나는 역필 정부의 본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글, 3.15 이후입니다. 만세 후에 상해에다가 임시정부 건설했다는 소문이 사면에 파다하여 애국지사들이 매일 대여섯 명씩 적을 때는 두세 명씩 오는 대로 대접하였다.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다 남자고 며느리는 저의 오라범이 데려가고 여자라고는 자기 며느리 말합니다. 며느리는 자기 오라비가 데려가고 여자라고는 9살 단 딸년과 나뿐인데 그 다음에 둘째를 또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 8, 9달에 오죽이나 어려웠겠는가. 나의 심려가 말할 수 없이 괴롭지만 가군 남편을 말합니다. 가군, 이회영이에요. 가군의 뜻을 일호나 추호도 거역하리요. 차호라. 과거를 돌이켜보면 가군을 따라 남편을 따라 해외 국내를 갖은 고통을 겪으며 돌아다녔던 생각 모두가 일장춘몽이로다. 나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거 많죠. 열심히 하다 들으면 다 지나간 꿈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불쌍하신 우리 가군, 우리 남편.
기결이 씩씩하던 풍도에 일확천금을 일시에 희롱하시던 분이 적수공권 수중에 무일푼이고 스라의 권속들이 배고픔을 못 이겨 하시는 걸 보시고 만사를 참으실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고 나로서는 가군에게 조금 더 어려운 빛을 안 보이려고 하나 노인이 기한을 못 이겨 하시는 걸 보면 노인은 뭐예요? 자기 남편입니다. 노인 기한 배고픈 거 배고프고 추운 거를 못 이겨 하시는 걸 보면 차마 딱하고 가슴이 아픈지라 아무리 영호골이라도 적수공고 손에 쥐은 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단히 여필 정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매사운 측면도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 가정의 일인 동시에 나라의 일이기도 한 거죠. 옆에서 두 가지 계산은 뭐냐면은 아까 그 중국에 있다가 생활비도 없고 독립운동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와서 그랬을 때 이제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그 독립운동 관련된 서류도 갖고 오는 겁니다. 오품에다 갖고 이러다 걸렸어. 걸려서 이제 경찰이 잡아가니까 점잖은 양반분이 왜 이런 서류를 갖고 다녀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에게는 이것이 나쁘다 하지만 우리 혁명 가족에게는 의례 있는 일이지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모두 혁명 가족이라는 독립운동가를 잘 혁명가족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 뭐냐면은 베이징에 살 때에 이 조선 한국인들 사는 가운데에는 독립운동가도 있지만 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고절 찌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 중에 김다라라는 인물이 이제 그 배신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신흥무관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회영에 왔으니까 이회영과 가까웠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럼 이회영도 결국은 변절자하고 가까운 거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고 다닌 거야. 그러자 이제 여기에 이은숙 여사가 식칼을 들고 어느 놈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했다 이겁니다. 자, 너희 눈으로 우리 영감이 김다라 조상 간 것을 보았느냐? 김다라가 이제 그 첩자라고 해서 사람 죽였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는 걔는 변절자니까 조문을 안 갔어. 근데 이 우당 이회영은 가까웠기 때문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안 갔는데 이러면서 이제 밀정들 첩자들하고 우당이 이제 교분이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한인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한국인들인데 거기에서 소문이 나는 것은 금세 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잘못 보는 두 눈 두었다가는 우리 동포 다 죽이겠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며 말이면 다 하는가. 우리 영감이 굳세고 송죽 같은 애국지심을 망해 놓으려고 하는 놈들, 김다라와 처음부터 상종한 놈들인 저희가 마음이 쫄여서 누구를 물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정말 바로 말 아니하면 이 칼로 너희 두 놈을 죽이고 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아내들의 모습에서 그러니까는 삶이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처럼 19살, 20살 돼가지고 아버지 시집가라고 해서 사회적 명망 있는 진짜 아버지 같은 분한테 시집을 가서 그리고 칭칭시한 가족들도 많아. 무지무지 많아. 그 가운데서 자식 낳으면서 또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에 있어서 똑같이 자기도 이제 독립운동가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분 허은 여사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그 임청각이라고 아나요? 그 경상도 임청각의 안주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도 경상북도 선산 출신이고요. 근데 그 왕산 허위, 의병했던 허위 집안의 집안 그 여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보세요. 1910년대에 아버지를 따라서 서간도로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은숙은 남편 따라서 우당 따라서 가죠. 남자현은 3.1운동을 보자마자 그냥 이게 자기가 들었던 네트워킹 따라서 그냥 만주로 갔잖아요. 이분은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또 간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로 유명해지냐면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님 며느리로 유명합니다. 근데 며느리도 그렇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여기는 독립운동가 무지 많아요. 아까 우당 이회영네 집안도 많은 것처럼 여기도 집안이 다 그러니까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그 시아버지 학주 이상용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남편은 이제 독립운동하고 그러고 다니고 자기는 가설도 정리해가지고 그 임천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계속 거기서 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남편은 독립운동하다 깜빵 가고 또 해방 후에 뭐가 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분도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런 과정을 살아왔던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다 신여성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학교 가는 우리가 뭐 신여성 하면은 뭐냐 자유연애하고 뭐 이렇게 여학교 다니고 뭐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쪽은 아닌데 그러나 인생은 신여성입니다. 앞에 말했던 남자연도 그렇고요. 이은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여성 개념을 달리 세워야 됩니다. 소비 중심의 신여성이 아니라 시대에 자기를 얼마만큼 새롭게 하느냐가 바로 신여성의 기준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쓴 게 바로 이분도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민문연에서 몇 년 전에 나왔었죠. 아직도 서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그러니까는 1910년대에 만주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갔던 여성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만 좀 우리가 좀 연구해가지고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그들의 글 이런 거를 우리가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남편 이랬으면 자 인물들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시켜준 결혼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쓰면서 그다음에 시할아버지 같은 분과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내견 서간도의 바람소리는 아까 이은숙 여사의 서간도 시정기처럼 독립운동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독립운동가들과의 실제적으로 했던 삶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입니다. 설화군 정서 아까 그 만주 지역에 있었던 설화군 정서에서 의복도 어떻게 했냐? 설화군 정서에서는 의복도 모두 단체로 만들어서 군정서 조직원들에게 배급해 주었다. 부녀자들은 동원되어 흙 광목과 솜뭉치를 산더미처럼 사서 대량으로 생산했다.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식 검정 두루마기를 만들어 입히곤 했다. 이 두루마기 한 벌을 받으면 다 해지도록 입곤 했다. 중국식 복장이 한국인이란 표도 잘 안 나고 한복보다 활동하는 데에도 더 편했다. 나도 그 옷을 숱하게 만들었다. 김동삼, 김영식 같은 어른들께 손수 옷을 지어드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개가 헤아릴 길이 없다. 또 설화군 정서에서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회의를 했다. 3월 초에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시작한 설화군 정서 회의가 석 달까지 계속됐다. 설화군 정서는 서간도 땅에서 독립정부 역할을 하던 군정부가 임시정부 쪽과 합치면서 개편된 조직이다. 이 곳곳에 여러 단체가 있어서 아까 정의부 3부 얘기했었죠. 정의부, 통의부, 또 군정서, 자신계 등으로 나뉘어 활약했다. 통신원들이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춥고 덥고 간에 밤낮으로 우리 집을 거쳐 다녔다. 만주 일대 정객들도 전부 내왕했다. 그 정객들 조석은 집에서 드실 때가 많았다. 그리고 가끔은 나가서 먹을 때도 있었다. 방이 비좁아 정객으로 오신 손님들은 십리거리 또는 오리거리에 숙소를 정해두고 출퇴근하도록 했다. 즉 설화군 정서 3부 체제를 만든 회의집이 바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상영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이 집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밥을 다 이제 해주고 어쨌든 또 옷도 지었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독립운동가 마을의 일상도 있습니다. 그 신안촌, 신흥무관학교 다 같은 영역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있었던 건강에 안 좋고 한번 풍토병이 불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상으로 무서운 거죠. 그해 5, 6월이 되자 동네 사람들 모두 발병했는데 흔히 수토병, 풍토병이라는 거죠. 라고 해서 또는 만주에서 생기는 만주열이라고도 했다. 물 때문에 생긴 전염병 같았다. 자기 집안의 어른인 성산 왕산 허위의 형 허겸의 처조카 송병규가 이때 사망했고 권팔돈의 집도 하나밖에 없는 아기를 잃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많이 죽었다. 망명온 대바람에 겪은 일이라 모두들 당황했다. 중국에 자리 잡은 지 2달 만에 그랬으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그 부모들 가슴에 못질을 한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이 그 허은 여사의 아직도 내게 서간도 바람소리 이 글은 나중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채록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 그 변상혜 씨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구술을 해서 해줬는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어쨌든 이런 이청천이나 신숙이나 유범석 등 당대 지사들이 참석한 아까 설국원 정서 회의 막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독립운동 관련된 자료를 볼 때에 많은 경우 역설적으로 일제의 그 어떤 검거해서 조사 쓴 거 이런 걸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기록을 보는 게 사실 좀 드뭅니다. 물론 임시정부의 독립신문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의열단 내지는 그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에서는 조선의용대 소식 같은 거를 만들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쓴 더더군다나 여성이 쓴 것은 없어요. 그 중에 이 두 책은 또 하나를 이제 정정화의 장강일 같은 거는 그 독립운동의 또 다른 실질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독립운동 관련된 일화들이 여기 쭉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이해하는 대단히 일상적인 모습들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먹여 살린 이야기 여기 나옵니다. 멀리 지는 해가 보이고 붉은 땅거미가 내려앉은 들녘에 두 여성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린다. 한 여성은 척 보기에도 나이가 많다. 혈색도 그리 좋지 않다. 그에 비하면 다른 여성은 젊다. 키가 크진 않지만 단단하고 당차 보인다. 젊은 여성은 돌이 됐을까 싶은 아기도 들쳐업었다. 아이는 순하게 엎여 잠을 자고 있다. 두 사람은 굳은 얼굴로 앞만 바라보며 계속 걷는다. 이야기 나눌 여유조차도 없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집에 이르려면 마음이 바쁘다. 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자, 독립운동가들 논일하는 사람들 밥 먹일 준비해 놓으면 그들도 밭일을 시작했다. 이들이 처음 발 디뎠을 때 만주는 황량한 벌판에 불과했다. 땅은 넓지만 벽시 뿌릴 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억새풀 베어낸 자리를 논으로 만들고 그것도 부족하면 저습지도 수전으로 논입니다. 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쌀 농사, 벼농사는 한국인이 가서 다 한 겁니다. 논으로 쓰기 마땅치 않은 밭은 밭으로 썼다. 봄이면 옥수수, 콩, 팥이나 고추를 심어 기를 수가 있었다. 독립운동가 뭐 먹고 살았겠나? 이거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랬던 그는 어쨌든 임청각에 지금 그 이제 KTX나 가는 옆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임청각은 지금도 후손이 살고 있고요. 역사학교에서 여러 해 전에 여기 가서 이제 전체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미나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임청각에. 그리고 임청각 그 보존하는 또 문학적인 그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남편은 6.25 전쟁 쪽에 죽어요. 그러니까는 해방 후에 돌아온 해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이승만 정부나 해방 이후에 대단히 제대로 정착을 못하면 대우도 못 받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7남매를 기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아버지, 남편 다 90년, 이상영은 제일 먼저 62년에 봤죠. 근데 여성 독립운동가 이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바뀌는 안목과 기준으로 해서 2018년에 아까 이은숙하고 똑같이 2018년에 독립운동가로 서울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1990년에 이제 그 한국보훈처에서 우리가 홍범 유해 봉헌하듯이 이상영 유해를
봉안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허은 여사가 가서 이제 헌화를 이제 할머니가 이제 헌화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여성 정정화를 만나겠습니다. 정정화는 이렇게 인물이 곱상하고 미인형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런 책을 냈어요. 주로 흔히 이분은 임시정부 쪽 인물로 얘기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아버지는 동동 김가진이라고 이제 꽤 구한말의 그 관료였다가 1919년 10년대부터 해서 이제 그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1919년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이 임시정부도 만들고 뭔가를 막 북적북적 할 때에 그때에 그 중국으로 갑니다. 그때 상하이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장강일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의 일제강점기의 어떤 독립운동 그리고 현대사 왜냐하면 이분은 해방 후까지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것도 70년대 나온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11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큰 양반집은 미리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결혼 일찌감치 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동갑이었어요. 여기는. 예. 그 이은숙 여사처럼 남편이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고 이제 동갑인데 그 시아버지가 이제 김가진하고 이제 유명한 분이죠. 그런 그분이 이제 그래서 남편하고 그 시아버지가 1920 중국으로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서 잘 보세요. 혼자서 기차 타고 상하이 갑니다. 그것도 보통은 아닌 상황인 거죠. 네, 근데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이 부분을 대단히 다른 데 강의할 때도 대단히 이걸 강조해요. 우리가 흔히 뭐 여자들이 할 수 없이 했다라든지 이랬지만 이 정정화에서도 신여성 교육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지는 대단히 신여성인 거지. 뭐라고?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썼던 그 자기가 자기 생각을 쓴 글입니다. 이 길은 지금 떠나는 길은 중국으로 가는 이 길은 멀고도 먼 길이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다. 그러면서 상하이에 살면서 나중에는 충칭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이제 그 시아버지 김가진은 상하이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 임시정부의 일을 하다가 해방 후에 이제 같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보면은 자,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은 상하이 임시정부터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거기 가도 그렇고요. 충칭을 가도 그렇고 옮겨가는 곳이 보면은 그냥 살림집들입니다. 뭐야? 거기는 같이 그냥 일상생활하는 거예요. 가족도 있는 거고요. 아기들도 있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그 과정이 함께 가고 있는데 그래서 독립운동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가들이 사는 사무실 자체가 그냥 개인집이에요. 상하이 임시정부 것도 개인집을 지금은 이제 그 동네가 뭐 나가면 카페도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민간의 집을 빌려가지고 왜냐 집이 싸니까 프랑스 조개가 집이 싸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살면서 거대한 독립운동의 과제도 하면서 동시에 소소한 일상의 살림살이들을 합니다. 그리고 정정화도 이은숙과 마찬가지로 살림살이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국내로 몇 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몸을 내던졌다는 겁니다. 직접 총칼을 들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의 중요한 여러 요소들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6차례나 국내에 들어옵니다. 정정화는.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 누구랑 위장으로 부부인 척도 하기도 하고요. 막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 어쨌든 위험을 무릅쓰고 해서 돈을 가지고 이제 상하이로 갑니다. 상하이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정정화는 계속 임시정부와 관련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27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따르면서 온갖 일을 합니다. 임시정부가 이제 활동 갔던 길인데요. 정정화 일가도 그거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상하이 가서 수호지에서 난징으로 갔다가 난징 함락되고 나서 다시 또 내려와서 난징에도 임시정부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한때. 그리고 여기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다 장사로 왔다가
그러면서 쭉 해서 내려갔다가 쭉 해서 어디로까지 가냐면 이제 충칭입니다. 충칭 앞에 있는 중경강 건너에 있는 마을 기강 마을에 많은 대한 임시정부의 가족들하고 살림집이 다 여기 있었거든요. 기강에. 그래서 여기에 살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는 27년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즉 일본과 일본이 계속 전쟁을 하잖아. 전쟁을 하면서 계속 전선이 옮겨가면서 상하이에 있을 때는 있을만 했었겠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 일본군이 상하이를 먹었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상하이 그 기념일 날에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그 홍콩 공원에서 한 게 그때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일본이 장악한 거야. 그래서 중국의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근데 남경까지 이제 일본이 또 먹잖아요. 남경 함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징의 대학살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가장 항일에 치를 떠는 게 바로 난징 학살입니다. 그게 바로 37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옆에 누구도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 정정화도 있었다. 그 과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제가 이건 갔을 때 일부 찍어온 거예요. 지금 가면 임시정부 터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이 다른 거는 안정호도 이러지만 일본의 항일 이런 건 대단히 지금 손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터 관리하는 거에도 또 거기는 우리가 돈을 벌어주죠. 한국이 지금 코로나에서 못 가지만 상하이에 건강한 사람이 다도 거기 가거든. 그러면 돈도 벌고 인근 상권도 이제 살고 이러니까 좋아는 하면서 그렇지만 그래서 덕분에 어쨌든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정비된 가운데 이제 제가 부엌을 찍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임시정부 청사로 되어 있어. 근데 거기에 1층에 저 구석 안쪽은 다 뭐냐면은 얘는 부엌입니다. 여기서 밥하고 여기 앉아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정비했기 때문에 좀 깔끔합니다. 제가 왜 굳이 부엌을 보여줬을까요? 독립운동에서 다 밥 먹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이해해보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충칭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 수도고 또 국민당 정부 장개석 정부의 마지막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대단히 풍토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습기가 많고 중국 사람들이 자전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충칭은 자전거를 못 타요. 왜? 이게 하도 심해가지고. 그리고 1년에 거의 맑은 날이 별로 없는. 그래서 대단히 기후가 안 좋은 곳입니다. 글로 간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청사가 지금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 건물이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찍은 게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많이 보여 있죠?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환국을 앞두고 그러니까는 해방되자마자 45년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12월에 돌아올 때 환국 기념 사진을 11월 3일 날 찍은 겁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충칭을 가면은 임시정부의 요 자리입니다. 자, 이것을 살아가면서 요거는 2018년에 대통령직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삼륜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으로서 해외 독립운동 현장을 이제 가고 그 독립 후손가들도 만나고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중국 측 정부가 대단히 호의를 베풀었어요. 뭐냐면은 지금은 2019년 3월에 이제 우리나라 3년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게 복원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공사 중이었던 데입니다. 이걸 보려면은 여기 높은 건물이 있죠. 높은 건물 위에 어딘가 옥상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잘 보인다고 특별히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줘서 찍어온 겁니다. 이렇게 공사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칭이 그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대단히 돈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갔는데 여기가 비싼 땅입니다. 뻥인지 모르지만 뭐 평당 1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를 지금 막 이렇게 빌딩 올리려다가 여기가 한국 광복군 사령부터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중국을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게 충칭입니다. 그래서 충칭에서 협약 맺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보존해 주는 거로. 그래서 이게 월 빌딩 질라고 하던 거 중지하고
이 주변 이런 땅이야. 나중에 번화가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대한민주정부의 그 광복군 사령부터가 확인이 됐고 이것이 지금 복원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멋있게 되어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싼 땅이고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지금 보고는 멋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100%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랬던 상황에서 이 정정화를 흔히 뭐라 하면 임시정부의 어머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임시정부의 안주인 또는 임시정부의 어머니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정화, 그러니까 김구는 배가 고프면 무조건 자동 엄마, 이 아들이 김자동 씨거든요. 저기 동희 엄마 나 배고파라고 해서 무조건 밥 달래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밥을 안 먹은 임시정부의 인물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구를 비롯해서 이동연, 이시영 등등 임정 요인들 가운데 이분의 밥을 얻어먹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랄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냐? 이제 장가일기 나오는 겁니다. 독립운동은 총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남자만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조국 광복과 민족 독립을 쟁취하려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멋진 신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결국 그는 아까 27년 동안 임시정부가 이동하면서 가는 과정의 삶을 살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32년도에 아까 홍콩공원에서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국민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국 내에서 활동 위축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가 던졌잖아. 그러니까는 일본이 점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일본의 감시 체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도 그래서 상해에 있다가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난징 갔다 아까 나도 광주까지 갔다 다시 또 했다가 충칭까지 가는 엄청난 긴 장거리의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상무 40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오죠. 아까 봤던 그곳을 지금 기념남에 글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도 같이 오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당을 많이 만들. 아까 유일당 얘기했었잖아. 그 만주에서도 20년대 이후에는 독립군 하면서도 함께 통합하는 유일당 운동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그 당 통합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당은 뭐야? 세력을 조직화하는 게 당입니다. 그리고 당은 바로 뭐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정치라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당을 만들면서 남편은 김의안입니다. 김가진 선생의 아들인데 그런 가운데 1940년에 38년 이제 9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확산시킨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까지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도 들어오고 영국군도 들어옵니다. 그런 지금 보고들이 지금 남아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충칭해서 이제 한국 광복군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재건된 한국 광복군은 좌우합작적인 겁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도 일부는 태양산으로 가지만 김원봉은 대한민국 광복군의 제1지대장으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올 때도 한국 광복군 제1지대장의 신분으로 국무위원의 신분으로 임시정부 국무위원 신분으로 45년 12월에 환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좌우합작의 모습이었고 이랬을 때 그때의 이 그 정정화 여사는 자 한국 광복군화에서 일정하게 여성들을 조직합니다. 아까 독립운동 한다는 독립운동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족들도 있고 일상에 함께 가더라. 아기들도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하나의 그 소사이어티 패밀리를 만들게 됩니다.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이 큰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런 한국 여성 동맹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만듭니다. 이 사진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남아 있습니다. 3일 유치원입니다. 3일 유치원이에요. 요게 이제 정정화 여사고요. 이제 요게 꼬맹이들이 이제
그 해방 후에 이제 돌아오는 이제 소년들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소년도 있고 못 돌아오는 소년도 있고 돌아오는 과정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끼리 이제 또 이러한 것도 이름을 한국혁명 여성 동맹을 만들고 이렇게 사진도 찍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여성들도 조직을 만들었다. 그 독립의 여성 독립의 운동의 모습, 조직의 모습들입니다. 여성들 군인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국 광복군의 여성 그 독립군도 있습니다. 근데 군복만 입은 독립군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의 큰 틀에 함께 활동하는 인력이 있었다라는 점. 이들이 필요하면 가서 싸우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어쨌든 금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터지면서 항복을 했잖아. 그래서 광복군이나 임시정부 입장에서 너무 빨리 했다고 이제 아쉬워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한 근 8개월 걸려서 와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보세요. 중칭 충격에서 도쿄 기강에서 쭉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동정으로 건너고 장강을 읽으면은 이 동정으로 건너오는 것도 막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과정이 버스도 탔다가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충칭에 있었던 임시정부 관련됐었던 광복군과 관련됐었던 사람들 가족들 이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해서 돌아옵니다. 다는 같이 못 오지만 거의 뭐 버스 대열 차 대열이 막 일 정도로. 근데 그 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었겠고 힘도 들었고 고생하면서 안 되면 가다가 끊어지면 걸어서도 오고 이래 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이렇게 해서 이게 해가지고 상하이까지 옵니다. 상하이에서 배 타고 부산에 옵니다. 46년에 그때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 전의 모습인데 돌아온 그 해외 독립 전쟁 현장의 사람들이 이 정정화 여사도 그중 하나인데 이 해외에서 독립운동할 때는 같은 동포라는 이름 안에서 같이 운동합니다. 아까 좌우합작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곳은 이제 미군정화에서는 이거 빨갱이 아니야? 첩자. 그래서 이분이 감방도 가요. 오자마자. 왜냐하면은 해외 독립운동할 때 보면 옛날에 공산주의 했던 사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러니까는 특히 이제 38선 있는 상황에서 북쪽에서 온 사람을 만났다. 옛날 같으면 해외에서 할 때는 당연히 독립전쟁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밥도 먹기도 하고 안 되면 밥을 주기도 하고 이랬던 관계일 수 있고 또 소식을 서로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묻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서로 해화동 근처에 있었거든요. 도남동 넘어오는 쪽에. 근데 거기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미군정화에서 경찰은 어떤 경찰인지 여러분이 대충 좀 아시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첩자 내지는 이런 저쪽의 인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밥을 안 먹은 임시정부 요인이 없을 정도지만 그런 거는 돌아온 해방의 현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했었어요. 집안이 뭐 어찌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평생 생활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 내가 특별히 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든지 아까 이은숙 여사 뭐 일장 충몽이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물론 나이 들어서 쓴 것도 있겠지만 이제 잘 보면은 우리 정서를 읽어서 내가 임시정부에 가담에 항일 투사들과 생사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나의 사사로운 일에서 비롯되었다. 크게 안 내세우는 거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한다 이거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이분들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다만 민족을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내게 일을 주었고 내가 맡은 일을 했을 뿐이다.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모르는 채 하고 내치는 재주가 내게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나를 알고 지내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우는 것은 오로지 나의 그런 재주가 없음을 사주는 까닭일 것이다. 나는 스스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항일 투쟁에 선봉에 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만 사람은 시기와 분수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우리 깊은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학교 안 다녔어도 대단히 시대와 함께 산 신여성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2페이지에 걸쳐 쓴 거는 바로 이었습니다. 독립전쟁 현장에 살아온 여성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히 이런 독립운동 이면에 있었다. 공적인 영역이 없는 여성들이라고 할 것인가. 근데 이들의 삶은 해외 독립운동 더더군다나 독립전쟁의 현장은 개인적인 삶이 곧 공적인 삶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공적인 영역을 크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점의 문제, 너무 내셔널리즘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것만 가지고 여성들을 보지는 말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젠더 사회를 많이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아까 남녀노소 얘기했어요. 사회가 발전할 때 중요한 한 영역의 주체로서 여성을 얘기한다면 그래 젠더 사회 관점 독립운동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내일을 여는 역사에다가 젠더사로 읽는 3.1운동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3.1운동에서 사실 여성들이 되게 많이 가고요. 외국 프레스, 외국 언론들이 막 한 보고에 보면은 여학생들 머리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중심이 돼서 시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산의 일신여학교, 개성의 호수전여학교, 여기는 그 지역의 만세시를 제일 먼저 한 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독립운동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젠더적인 관점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독립운동의 보충적 존재인가 주체적 존재인가 라는 거에서 우리는 좀 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결국 시대의 변화, 아까 정정환 여사가 시기와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선택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시대의 흐름을 정책 격변기에 성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시대의 여성의 규범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아까 정정환 뭐라 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나름 인생, 삶의 주체적인 자기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거는 대단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 여성의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 그래서 이거는 이윤숙이 썼던 말입니다. 상하존비라도 즉 독립운동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 이걸 씁니다. 상하, 신분이 높건 낮건 천하건 귀하건 간에 주의만 같으면 즉 독립을 위한 주의만 같으면 악수하며 동지로 대하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독립운동을 여성의 시각에서 생생히 말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영역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찌 본다면은 아까 봤죠? 밥도 하고요. 그지? 무기도 날리기도 하고요. 필요하면은 국내로 들어와서 돈도 벌고요. 그야말로 저는 슈퍼우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근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구여성이었지만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는 도시 생활에서 일감을 찾아 나서 돈벌이도 합니다. 자기의 현실을 넘어 어떻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 경랑 속에서 가족 구조를 넘어서는 어떤 능동적인 삶을 산 여성을 주체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누구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동안 계속 주목하지 않았어요. 독립전쟁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직접 총칼을 들고 싸지 않았는데 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내에서 어떤 노동과 헌신 이런 것도 근대적인 가사노동 또는 관계 역할의 가치로 요즘은 그건 돌봄의 가치라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그러나 독립전쟁 자체가 그들의 삶이 전장과 일상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여성들의 모습은 독립운동의 한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요 몇 년 사이에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가의 부인으로만 되어 있지만 어떤 직함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지금은 인정받는 아주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독립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여성들의 모습을 네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